달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중국은 이미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고 러시아와 오펙 국가들도 달러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의 금융 패권이 실시간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이미 차세대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에요. 미중 신냉전이 격화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가 된 비결 아세요? 군사력?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안전자산을 독점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전 세계 금의 40% 이상을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달러를 금에 고정시켜버렸죠. 금 본위제요. 그 순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은 달러를 금만큼 안전한 화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금으로 뒷받침된 진짜 가치를 가진 화폐였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석유는 어떨까요? 미국은 세계 1위 산유국이자 메이저 정유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있었어요.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거죠. 결국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 금과 석유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전 자산을 독점하면 신뢰를 독점하게 되고 신뢰를 독점하면 패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80년간 써먹었던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오펙 국가들이 더 이상 달러로만 석유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석유 달러 시스템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금 보유량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금을 사들이면서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미국이 세계 1등 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던 두 기둥, 금과 석유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조적 결함을 미국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죠. 기존 패권이 무너지는 동안 미국은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찾아낸 새로운 무기,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미국 정부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할 핵심 도구로 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온라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할 때 뭘 쓸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면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공인하고 관리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구축해서 디지털 금융 패권까지 거머쥐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꼭 달러에만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 석유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이미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판을 바꾸고 그 안에 비트코인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예요. 정치인들이 갑자기 가상자산에 친화적으로 변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표 때문이에요. 미국 유권자 중 상당수가 이미 가상자산에 투자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가상자산은 사기다 라고 말하는 순간 표를 잃는 겁니다. 트럼프가 딱 이걸 노렸어요. 선거 캠페인 내내 가상자산 시장에 강력한 긍정 메시지를 던졌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겠다.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 진영이었던 해리스 측도 황급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권자 이탈을 막으려면 자기들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2026년 중간선거, 2028년 대선, 앞으로 주용치 일정이 올 때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날아오는 거죠. 유권자 구조가 바뀌면 정치도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시장도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단순한 정치 쇼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에요. 달러가 강세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 가상자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측정되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1억 원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국제시장에서는 1비트윈이 몇 달러다가 먼저 정해져요. 원화 가격은 그 다음이에요. 달러 기반의 교환 가치가 먼저 산정되고 그게 환율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전 세계 주요 자산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석유도, 금도,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도 달러로 사야 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안전 자산이라 자금이 쏠릴 수 있어요. 그럴 땐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중심 체제 안에서 비트코인의 지위는 오히려 공존하고 강화돼요. 달러 강세가 무조건 악재라는 건 편견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지금 세계는 두 개의 경제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디커플링이에요. 양쪽이 서로 자기 진영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미국은 달러와 스위프트 시스템, 중국은 위안화와 CIPS라는 독자 결제망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같은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하고도 장사해야 하고 중국하고도 장사해야 하거든요. 어느 한쪽 시스템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양쪽 다 써야 하는데 두 나라가 서로의 시스템을 안 쓰려고 하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해요. 미국 시스템도 아니고 중국 시스템도 아닌 중간 지대, 이걸 그레이존이라고 부릅니다. 양 진영이 서로의 시스템을 안 쓰면서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비트코인이 바로 이 그레이존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역, 공식 루트로 처리하기 애매한 거래들이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겁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이 강해질수록 중국 같은 적성국들은 달러 시스템을 더 피하려고 해요. 반사작용이에요. 그럴수록 비트코인의 활용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신냉전이 심화될수록 비트코인은 더 필요해지는 구조예요. 전 세계 경제의 약 30%가 지하 경제라는 거 아세요? 정부가 파악 못하는 돈의 흐름이에요. 이 지하 경제는 항상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과거엔 현금이 그 역할을 했죠. 추적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비트코인이에요. 현금이 하던 역할을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적성국과의 교역, 규제 회피, 자금 세탁, 이런 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수록 그 반대편 수요도 커집니다. 북한이 석유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식 루트로는 불가능하죠.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비공식 루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뭘로 결제할까요? 달러 송금은 다 걸립니다. 추적되거든요. 그럼 남는 건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관리 체계를 아무리 강화해도, 아니 오히려 강화할수록 그 체계 밖에서 작동하는 가상자산의 수요는 더 견고해져요. 역설적이지만 이게 시장의 생리예요. 지하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의 진짜 쓰임새를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건 엄연히 존재하는 수요예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막대한 부채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다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양적 완화, 통화 공급 확대.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돈을 더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폐가 증발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달라요. 누구도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총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희소성이죠. 정부가 돈을 찍어낼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희소성 있는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도 결국은 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예요.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일환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에요. 국부를 보존하는 도구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각 코인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각자 다른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코인은 미국의 온라인 결제 체제에 편입되려고 하고 어떤 코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단순히 코인이 오른다 내린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자산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는 건지 봐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코인은 탈중앙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죠.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요. 투자자로서 당신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이 자산이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가? 향후 어떤 금융 생태계에서 핵심이 될 것인가? 단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각 자산의 목적과 미래 지향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투자는 도박이에요.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면 그건 전략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정점 대비 30%가량 빠졌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투자 기법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사서 오래 들고 있는 장기 투자가 대세였어요. 우상향을 믿고 버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박스권 안에서 프로그램 매매로 단기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 주류가 됐습니다. 소규모 헤지 펀드들, 이른바 부티크 하우스들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돌리고 있어요. 가격이 특정 구간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매도하는 시기죠. 문제는 이겁니다. 한 곳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연쇄적으로 매도 신호를 내보내요. 강제 청산이 줄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합니다. 실제 수요와 공급이 바뀐 게 아니라 프로그램끼리 서로 반응해서 급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술적 요인 때문에 벌어지는 일시적 변동성입니다. 본질적인 가치 하락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그대로고 미국의 전략적 자산 편입 계획도 그대로고 지하 경제의 수요도 그대로예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 상승 동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금융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 변화예요. 비트코인은 미중 갈등과 지하 경제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했고요.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우호적 메시지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을 가속화할 겁니다. 최근의 급격한 가격 변동은 매매 시스템 변화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희소성과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금융 질서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질 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세요.